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내볼게요. 예, 알아두고. 자,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나무의 관리법을 만들기. 방사선치료를 마치고 나면은 본원에서 특별히 더 해줄 것이 없다. 전라덱스 맞으러고 병원에 가고 6개월에 한 번 유해방 검진, 또 1년 또 6개월 만에 산부인과에 가는 거, 이것이 병원 스케줄 전부다. 산부인과는 탐욕시병을 복용하는 환자의 예방을 진료를 보는 것이고, 전라덱스는 환자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맞기도 한다. 호르몬 양성 또 타입이고 암 타입에 따라서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전라덱스 대신에 정기적으로 표적 주사를 맞는다. 호르몬 양성 또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치료를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맞는 주사와 정기 검진 외에 더 이상 본원에서 하는 치료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를 마친 환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하게 느낀다. 그동안에 병원에서 하는 일련의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지만 이제부터는 환자 스스로가 항해를 해야 된다. 표준 치료, 암 치료, 더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영양분을 참아야 쪽이는 치료가 암 대사 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래서 방사선 치료 전부터 이제 IVC 정맥 주사를 맞았고, 방사선 치료, IVC 고주파 온열 치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겼는데 그에 비해서 효과는 정말 있는지 의문이었다. 결국 비타민 C는 경구로 복용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로 유방한 가운데서 유명한 C 기능 의학 병원을 예약했다. 유방한 유명한. 그런데 피를 많이 뽑아서 이제 혈관에 멍이 들고 팔이 저리고 아팠다. 이렇게 병원을 세 군데 전전하니 왜 대사치료가 현실에서 어려운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암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능 진료를 보는 것이 좋은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능의학은 표준치료처럼 정해진 답이 없는 데 있었다. 대사치료 대신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암 환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배사심 하나만 봐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탐욕시편을 처방하는 표준의 치료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줄이야. 나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서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돌고 돌아서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다. 면역치료는 끝이 없다. 나는 식단관리가 가장 어려웠다. 요리에 소질이 없다 보니 우리 모두는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 대사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대사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영암수술 후유증은 액화막 증후군은 영암 수술한 지 8개월 만에 후유증이 생긴다. 바로 액화막 증후군인데, 림프종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있었지만 액화막 증후군이라는 낯선 용어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진단방고 용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도 생긴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한숨이 나왔다. 액화막 증후군이라는 유방암 수술 후에 겨드랑이에서 팔 쪽으로 이어지는 긴 띠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거나 잡히는 현상으로 팔을 들거나 뻗을 때에 팔이 당기면서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증상이다. 주로 수술 후에 팔 전에 발생하는데 나처럼 수술 후에 한 점 뒤에 나타나는 경우는 근육에 무리를 주면 그럴 수 있다고 한다. 하거나 필라테스, 상체 근력 수업이었다. 팔로 상체를 지탱하고 버티는 동작 이동만 하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팔이 불편하고 아팠다. 첫 번째 재활의학과를 방문할 때마다 그저 팔이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다. 본원에 두 번째로 재활의학과에서 팔의 둘레를 세우고 미세한 림프 부종이 있음을 발견했다. 림프 부종. 집에 와서 액화막 증후군을 검색하니 모든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겨드랑이 왜 힘줄 같은 게 생기는지,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팔 아래쪽으로 당겼는지 이해가 되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액화막 증후군은 유방암 수술 여성의 3분의 1에서 발생했으며 60세 이상의 환자나 액화막 증후군의 발병률이 73% 더 높았다고 한다. 유방암 생존 환자의 약 30%는 생존 첫 해에 액화막 증후군을 겪는 셈이다. 60세 이상의 여성과 액화막 증후군을 겪는 모든 여성의 림프종 발생이 증가하므로 증후군 초기 발견을 권고하고 있었다. 어떨까? 현실은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수도 많다. 저절로 없어지고 또 방치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전문가 치료가 꼭 필요하다. 문제는 동네 병원에서 액화막 증후군을 들어본 도수 치료자가 많지가 않고
애가막 증후군 말고도 림프종 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환자는 플랭크 자세, 발굽 또 이런 운동들이 너무 뭉치게 해주지 않도록 스트레칭 해주면 좋다. 뭉치지 않게 풀어주라 이 말이죠. 누구나 내게 암 진단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 나는 그때 복직이라는 단어, 복직에게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지 기능장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기능장애이다. 상지 어깨 팔통 상지 기능장애란 예방한 수술 환자에게 어깨 팔 통증에서 부종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 수술로 인해서 일부 근육이 단절되어서 주의할 점은 치료법이 다름으로 원인에 맞게 그래서 단절했기 때문에 근육을 잘랐기 때문에 애가막 증후군이 생기는 연화 수술 때문에 혈관, 림프관, 신경 등을 감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손상받은 연부 조직에 염증과 흉터가 생기고 결국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섬유화가 일어난다. 림프종과 애가막 증후군은 다른 상지 기능과 달리 이왕 환자에게 생긴다는 것이 특징이다. 림프종 예방법은 수술한 팔에서 혈액 채취하지 않기 이런다. 애가막 증후군 외에도 팔의 통증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팔의 통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죠? 애가막 증후군. 그래서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한 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참 인생에 이제 아이는 5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간다. 암 환자는 평생 가슴에서 저를 살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지. 암 환자에게 가족이란 뭐냐. 표준치료를 마저 일상 회복했을 때 환자에 대한 남편의 보호자가 되어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가 6개월 동안에 병원에서 보다니까 보호자가 돼서 대기실에 앉아있으니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까 떨리기도 우득거린 남편을 기다리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남편이 만약에 오래전부터 오른쪽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해왔기에 CT를 찍어보다 오늘 증상은 없었다. 해서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문득 근처에 예전에 있었던 남편의 눈에 보였다. 근데 빈족기과에 빈족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빈족기과로 가봤다는데 암센터라고 나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진료를 보고 나온 난 내시경과 CT가 예약되어 있는데 그런데 스케줄 보니까 남편의 검사를 기다리고 보호자 입장이 되고 나니 한대의 힘들고는 별개로 보호자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 또 짓눌렀다. 자, 보호자가 되고 이렇게 암 환자에게 가족이란 뭘까? 암 진단을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도 큰 충격과 혼란을 준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딸.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이 있다. 진단받을 때서 이따금씩 의무라는 것. 암에 대해서 갱년기 또 제2의 삶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같은 금지먹은 치료가 끝나면 호르몬 약을 복용하며 암을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 암 경험자로서 삶이 기다리고 있다. 타목시펜 복용이 반년을 넘어가자 눈에 띄는 부작용으로 갱년기 증세가 나타났다. 잦은 빈정감으로 잠에서 깨기도 하고 부작용이 수면장애일까 이렇게 손가락 관절이 저리다든가 무릎이 아프다든지 하는 관절등도 이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 조절도 예전같지 않고 체온 변화도 있고 예방한 진단은 내 생애의 고비였지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 이제 내 삶이 달라졌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암에 걸린 것이 나를 살렸다. 인생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공평해요. 라고 천주교 신자가 하나님은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또 말해주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내게 상위 1% 예민한 아이와 상위 1%의 헌신적인 남편을 같이 보내주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남편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암 진단 후에도 다시 새로운 몸이 찾아온다. 유방암을 통해서 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다. 또 이런 글도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 교사로서 글을 좋아하고 오래전에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준 이런 시집을 통해서
좋아하는 거 음악을 통해서 오늘 나이가 주어진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겠다. 내가 모든 맘먹던 시들한 자가 나처럼 되는 것도 아니니 누구에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초음파에서 2, 3mm 되는 작은 것도 발견하는데 1cm 발견 못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니까 차라리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1cm가 되는데 1cm 혹도 못 발견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공부하지 마라, 좋은 거 먹고 그냥 100년 뒤에는 다 없어질 건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진료실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면역이 뭐야. 마음 편하게 먹는 것이 면역이지. 수술 1주년에 인생이 막이 시작이 되고 1년 검진이 잡혀 오랜만에 본원에 찾아갔어. 6개월 이렇게 1년 전 병원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들을거막막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병원의 갤러리 그림도 구경하고 여유가 있었다. 1년 검진 항면은 혈액검사, 뼈검사, 유방, MRI, CT였다. 이미 한번 해봤던 검사들을 크게 힘든 일 없이 지나갔으나 MRI는 조금 달랐다. 1년 전 지인 또 MRI 찍을 때 워낙 정신 없어서 힘든 기억조차 남지 않았나 보다. 이왕 MRI는 30분 정도 써야 되는데 15분 정도 지났을 때 주사로 약을 투여하고 전후를 비교한다. 주사약의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퍼지더니 잠시 온 몸이 뜨거워졌다. 엎드려 찍느라고 그래도 자세가 불편한데 막판에 숨이 안 쉬어지고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밤 9시였다. 이렇게 암 환우들은 스스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수술한 지 1년이 되면 한술 먹었다라고 표현을 한다. 참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이제 블로그로 유방암 이 당리신 삶에도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희망과 용기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암을 전할 글쓰기 시작한 것은 사실 살기 위해서다. 죽음이라는 공고를 벗어나서 내게 쓰는 것이 몸부림치는 글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유방암에 대한 에세이를 책을 낸다고 하자 능거 말했다. 환자 에세이? 어차피 다 자기 힘들어 인다는 이야기잖아. 그렇다. 이야기는 유방암에 걸려 나의 이야기다. 그러나 내가 힘들었음을 토로하려고만 쓴 것은 아니다. 이 글을 다른 유방암 환우들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무 누구나 걸릴 수가 있다. 완벽하게 내가 고치지 못한 속에서.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으로 남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결론.